지난달 4월 IMF에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이틀 전이죠. 월드뱅크, 세계은행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OECD를 끝으로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가장 높다고 하는 3대 기관들의 상반기 수정 전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하반기 이후에 세계 경제와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세계적인 3대 예측기관의 상반기 수정 전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3대 기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굉장히 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현충일 이렇게 엄숙한 이렇게 휴일을 맞았습니다는 대내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소식들이 많았었죠. 그랬죠. 카타르의 단결 문제, 유가 향방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오늘은 OECD 전망 발표하고 내일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양대 이렇게 꼬미 전 FBI 국장의 상원 청문회 트래프 타락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ECB 중앙은행 회의도 있고 그리고 영국의 조기 총선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는 제가 장애껏게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소식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 구분하면 저희 랭킹 뉴스와 관계없이 네.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준비해 주신 OECD의 세계 경제 전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보다 더 핫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바로 있나요?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가뭄 해갈,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는 어제 정확하게 오후 3시서부터 제가 그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3시부터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비온 소식이 가장 핫하고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몇 조 이상의 경제 부가가치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국민 입장에서 오랜만에 굉장히 바라는 사항이 전개됐습니다는 오늘 세계적 입장에서는 OECD의 경제 전망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예측 기관들이 많습니다는 예측력이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잘 맞지 않는다는 예측력 저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예측력이 굉장히 높은 기관, 네. 높은 기관이 더 돋보이는 또 그 정보의 신용도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갈망하는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력을 평가할 땐 통계기법상의 절대오차라든가 절대오차 여러 가지 평가합니다는 세계적으로 예측력이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OECD 해서 세계 3대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3대 예측 기관에 이렇게 보면 IMF는 10월과 4월에 정기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1월과 7월에 중간 전망을 하고요. 요거를 좀 예측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관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기관을 어떤 기관에 참고하느냐, 어떤 기관이 나오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OECD는 11월과 2월 달, 오늘 저녁으로 이제 정확하게 7시 15분에 발표하는데요. 정기 전망을 하고 그 중간에 3월과 9월에 중간 전망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월드뱅크에서는 1월과 6월 두 차례 정기 전망만 하고 네. 중간 전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월드뱅크는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 이렇게 해서 수시 전망보다는 대체로 중장기 전망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이렇게 이런 시기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예측력에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 기간을 좀 참조하셔서 사실 향후의 경기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을 아시면 그래도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늘 내리는 또 단비만큼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될 OECD 전망을 계기로 해서 3대 예측기관의 상반기 수정 전망이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우선 좀 총괄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장캐스께서 forward guidance라는 얘기를 하죠. 네. 제가 프랑스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OECD의 리서치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항상 발표 직전에 forward guidance와 관련해서 많은 네. 연구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인상 깊었었는데요. OECD의 경제 전망 올해 저녁 달 발표입니다는 기존에 발표했던 IMF, 월드뱅크에 이어서 네. OECD 발표 직전에 얘기했던 forward guidance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오늘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3대 기관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할 때 하향 조정이었던 것이 일반적 패턴이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이렇게 그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몸체에 해당되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 세계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 데 있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는 발표할 때마다 상향 조정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눈에 띄는 대목은 6월에 3대 기관들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는 작년에 하향 조정하는 것에요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보면 성장률이 뭐 3.5%냐 3%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패턴이 중요한 거, 트렌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길게 보면 2009년 2분기부터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완만한 회복세가 되고 있습니다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단기 사이클이 더 중요하니까 단기적 측면에서는 작년 2분기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교육의 탄성치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육의 탄성치가 1보다 이렇게 높은데요. 네. 그 1보다 높은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주력 산업이 그 제조업의 부활 정책을 하면서 제조업이 중구장대하니까 세계 교육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성장률보다 무역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지금 최근에 증시가 좋은 것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증시가 좋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회복의 속도인데요. 네. 왜 회복의 속도냐면 빨리 가면 증시 입장에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그 양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놓고 금리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세계 경제 성장이 빨리 회복되면 좋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빨리 회복되면 출구 전략을 빨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금리를 좀 빨리 올린다든가 돈을 빨리 훼손되든가 그래서 증시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과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패턴을 볼 때는 사실 완만한 회복세 해서 우리가 보면 출구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PD께서 이렇게 파란 걸로 CG에 보여줬습니다는 권역별 성장률에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국경제TV가 이런 면은 좀 기회해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많은 그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미국이 금리 올라간다. 미국이 나홀로 경제 성장하다. 달러 사세요. 달러 자산 사세요. 미국의 주식 사세요 하는데요. 세계도 예측 기관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우리도 유럽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이렇게 높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바로 3대 기관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미국 성장, 유럽, 일본 안 좋아. 차별화해서 지금은 동조화 패턴을 가는 거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실흥국들은 네. 이제는 성장이 고성장 선순환하는 것에서 좀 차별화돼서 차별화가 보일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도 상반기 3대 예측력이 높은 3대 기관에 평가할 때 상당히 주목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융자산 운영이라든가 기업의 네. 경영이라든가 또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대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3대 예측기관들이 이런 권역별 성장률 내용을 한번 또 국별 성장률 내용을 잘 보시면은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경제정책이라든지 기업 경영,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 요인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3대 예측 기관들은 향후에 또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들을 어떤 것들을 꼽고 있는지 이 부분도 또 눈여겨봐야 될 이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위원님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면요. 네, 올해의 그 한국경제 그 TV에서 주재했던 3월에 그 주재했던 이렇게 그 글로벌 GFC 있죠. 네. 그걸 그 금융 포럼에서 보면 이 하이퍼 언서튼티 초불확실성 시대 해서 1977년 케네스 갈브라이스 교수가 얘기했던 불확실성 시대에서 30년이 지난 시점,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하이퍼 언서튼티다 해서 이것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는 이게 특정 신문이고 에리트 신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리트 신문이 조선일보에서도 이번에 그 국제 컨퍼런스 할 때 하이퍼 언서튼티 가지고 얘기해요. 공교롭게도 올해 사실상 두 이렇게 유럽 그 기관이 또 유럽 그 언론 기관이 이렇게 하이퍼 언서튼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제 경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증시가 좋고 증시가 좋지만 그렇게 순조로운 상황이냐 하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보면 트럼프 탈핵 문제 걸려 있죠. 그 유럽도 그렇죠. 그리고 아마 테메리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박근혜 그랬죠. 전부 탄핵세를 결고 이것이 그 빅 체인지를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바뀌면 빅 체인지를 발생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이퍼 언서티티 초락시장 시대가 양산함과 함께 그리고 세계 경제 중심이 되는 국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 중심국을 미국이 되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국 중시 국수주의, 보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중심국에 혼재한 상태에서 사실상 미국을 대신해서 물론 미국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이렇게 국익 강조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사실상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본인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자리를 채우려는 프리라이딩하는 모습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국제 질서가 기존 질서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냐 하는 것이 기존의 국제 기본, 기존의 질서 이게 익숙했던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정책 세우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 세우고 투자 전략 세웠던 부분이 상당 오래 흐트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나오기 때문에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불확실성이다 해서 메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한국경제TV의 하얏트죠.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 할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는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아마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 가서 이런 부분을 많이 경영이라든가 투자 전략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정책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까지 수렴시키는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하이퍼 언서티티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일보에서도 하이퍼 언서티티 가지고 다시 한번 국제금리 컨퍼런스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의 질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우리가 휴일 전에 발표했던 지인이 개수라든가 로렌스 결이라든가 오분이 개수라든가 보면 사실상 양극화가 심하고 우리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부 중하위 계층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네.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이것이 중심국이 주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중심국이 주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균형은 심해지. 중심국가의 주도력이 없고 전부 공조라든가 협정보다는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바로 세계적으로 또 국제 질서에서 하이퍼 언서티티를 발생시키는 초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이런 요인이 향후의 그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제 보시됐습니다. 네, 또 3대 예측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또 기존 질서라든지 규범이 흐트러지면서 세계 경제가 초불확실성 시대에 또 접어드는 것이 복병이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면은요. 네, 이번 달에 들어서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복병 때문에 네. 월드뱅크 중에서 처음으로 사실 그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그 8년간의 그 세계경제 회복세에서 내년부터는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둔화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질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여기 이 PD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합니다는 저분 시청자 여러분 아주 국제적으로 보면 문제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지금도 중동 그 첫 순방 이후에 사우디를 이렇게 하나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이란의 그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 카타르 문제에 대해서 수니파의 7개국들이 그 단결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유가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해서 과연 그 트럼프가 사우디의 평가 트럼프가 지금 곰이 이렇게 전 FBI 국장의 상원에 물타기 하기 위해서 굉장히 네. 공치사를 하고 있다는 저것이 사실상 실패다 하는 쪽으로 평가 나오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세계 기존 질서에서 중심국의 위치를 이렇게 많이 약화시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체로 보면 무역과 통상에서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였죠.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리 시장을 안정시키는 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주도 역할을 해가지고 봉합됐던 체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지금의 미국의 기존 증시 70년대 유지했던 체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통상 질서에서는 제가 설명을 빼겠습니다. TPP 탈퇴라든가 WTO 기본 무시한다든가 나프타 재협상 문제라든가 한미 FTA 문제, 재협상 문제 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통상교섭본부를 다시 기능을 확충시키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통상교섭본부를 굉장히 기능을 약화시켰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인가 태극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게 뭐냐, 한미 재협상 협상을 미국이 요구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국익적 대를 위해서는 통상교섭본부라든가 통상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죠. 그것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통상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양상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네. 국제통화질서에서는 탈달러, 미국이 주도돼서 중심국인 달러가 혼동 상태에서 아직 대체할 수 있는 유로라든가 위안화가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트너지 체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많은 사람들이 일부 증권사에서 슈퍼달러인데 슈퍼달러가 무슨 슈퍼달러입니까? 오늘 달러 인덱스가 96 레벨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9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109엔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나중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파리 흰협에서 자 미국이 이렇게 탈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레시안 법칙이 작용되는 거거든요. 그레시안 법칙이 장애 거 잘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네, 우리가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리 긴협에서 미국이 안 지킨다면 자 미국이 안 지키면 나머지 국가들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는 하겠죠. 거죠. 네. 안 지키죠. 유럽과 중국이 지키겠다 하는데 그 자체도 지금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왜 지키느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지키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레시안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냐, 파리 긴 신기업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런 측면에서 탈퇴되든가 유엔의 분담감을 축소한다든가 또 한국에 대해서 주둔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드 문제, 이렇게 해서 분담금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그런 과정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 질서에서 보면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동맹 체제에서 자 이번에 파리 신협약에서 미국의 탈퇴를 인해서 명확히 드러났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와 손을 잡고 유럽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손을 잡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국제 질서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의 세계 경제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잘 조율되느냐 안 조율되느냐, 조율되면 지금의 경기 회복 세가 지속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월드뱅크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3대 예측 기관들의 상반기 수정 전망에서 증시 입장을 반영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또 오늘 발표되는 OECD의 수정 전망치가 또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권과 또 개별 국가별로는 또 성장률이 어떻게 수정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선진국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 사실 3대 기관의 예측 기관을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적 견해를 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 그 증권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경제 중심이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것 관련해서 자산을 하냐, 미국의 주식을 사라 한 뜻이 이렇게 지금 모습인데요. 오늘부로 3대 예측 기관을 비롯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차별화, 미국 앞서가고 그다음에 유럽과 일본은 안 간다 하는 차별에서 지금은 동조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조는 네. 미국이 그만큼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 국가들이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트럼프노믹스에서 보면 이제는 트럼프노믹스에 대해서는 당초의 그 기대에서 지금은 중립 내지는 불안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앨런이 통화 정책이 어떠냐? 그러면 앨런은 내년 2월까지 임기 동안에 내가 뿌려놓은 것을 걷어놓고 가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내 홀로 내가 정한 방침을 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농사가 별도로 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석인 3명의 이렇게 이사 중에서 네. 트럼프가 뭐냐 자기의 친트럼프적인 인사를 이렇게 퀘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명시켜서 앨런의 반대적인 시각을 하겠다는 입장이 이번에 이달 내에서 발표될 거로 보이는 페드의 신입 인사가 트럼프 인사로 될 때는 본격적으로 페드와 트럼프 정부 간의 갈등이 심해지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유럽은 많이 불안감을 받는다는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이렇게 됨에 따라서 유럽은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유로 가치가 강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그리고 마크랭이라는 젊은 기세가 와서 유럽 통합에 대해서 강도 있게 트럼프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반응하던가 푸틴에 대해서 강하게 악수해가지고 이렇게 유럽의 입장을 또 프랑스의 국민들을 아주 고치시키는 이런 입장을 보서 하나의 통수권자 입장이 그 나라의 그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의 통화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불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던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너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너무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너무 장기적인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장기 집권에 사역에 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치원 문제라든가 뭔가 개인적 문제가 지금 뭐냐 집권당 내부에서도 자민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일으킴에 따라서 이것이 일본 경제 정책 측면에서 복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작년까지 주도했던 미국이 아주 이렇게 축소되는 반면에 유럽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실상 뭐냐 이렇게 선진국 간의 3대 직간의 상반기 전망에서 보면 차별해서 동조로 가는 것 이런 것을 좀 기업 경영이라든가 경쟁책이라든가 자산 운영에서 한번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또 선진국 간의 성장률의 동저와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일방적으로 사실상 강세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달러와 가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이렇게 아직도 달러 예금을 앞으로 달러가 간다 해서 577억 달러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달러 기업까지 포함해서. 팔지도 못하고 막 고민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상반기 3대 예측 기간을 해서 한국경제 이렇게 TV를 통해서 한 3년 전부터 달러 강세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아직도 막연한 기대감 또 일부 증권사의 영업 전략에서 네.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분들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런 577억 달러의 달러 예금 문제는 네. 이 상반기의 3대 예측 기관들의 예측 전망을 토대로 해서 좀 뒤늦게라도 우리 장앵커가 잘 지적했으면 뒤늦다 하더라도 좀 조금씩 바랍니다. 우리가 현치기 직전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20원이 깨서 1119원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1119원, 1116원대로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겠습니다는 보였는데요. 지금 뭐냐? 지금 1118원까지 내려왔네요. 이기니까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근데 이게 1년 전에 1240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부 증권사의 얘기를 듣고 달러를 사셨으면 달러당 130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50주간의 모습 나오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별해서 동조가 된다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소위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에서 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서로 미국이 앞서가고 다른 국가들이 벌어지니까 네. 미국으로 자금 격차가 유입돼서 벌어진다는 달러가 말씀이시죠. 강세된다. 네. 근데 지금 상반기에 3대 예측률이 높은 3대 기관들이 선진국 간의 차별을 가지고 동조가 된다는 얘기죠. 네. 유럽이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그레이트 컨버전스다 이렇게 보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들이 뭐냐 미국만 출구 전략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이제 아까 내일 이제 하는 내일 ECB 회의에서 아까 장캐스께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긴축 규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바로 그런 대목이다. 이제 유럽도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그다음에 BOJ도 아베노미스 2단계 재정정책적으로 간다. 금융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뒤집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뒤늦다 하더라도 Great Divergence, Great Convergence, 슈퍼 달러를 했던 Great Divergence에서 이제는 뭐냐 오히려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지금 유로당 1.12달러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뭐냐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유로화가 오히려 올해 1, 4분기 잡았으면은 벌써 유로를 갖고 12% 이상 돈을 버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대목에 있어서도 상반기 내용이 국내 자산 운용이라든가 달러 운용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3대 예측 기관의 상반기 수정 전망치에서 앞서서는 이제 선진국권 또 살펴봤습니다만은 신흥국 성장률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흥국들은 어떤가요? 시간이 적죠?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신흥국은 차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 많은 증권사들이 4월부터 중국의 성장률이 좀 1, 4분기에 좀 회복돼 가지고요. 중국이 추천했는데요. 작년 말 대비해서 네. 세계 주가가 평균 10% 올라가는데요. 안 올라간 국가가 누굽니까? 안 올라간 중국이죠. 네, 그런데 중국이에요. 추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무디스에서 왜 신용도를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좋다는 중국에 왜 떨어졌습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가 부영상 가일 문제라든가 부채 문제 이게 네. 부적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뭐냐? 금융 완화할 때는 더 어렵게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금융 긴축해서 금융 완화도 하다 보니까 3대 기관들이 불안한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이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인도 잘 나가죠. 인도 그렇죠. 보면 네. 인도 화폐 개혁이 마무리됐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세계적 예측 기관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 7월 1일부터 58개 행정주에 우리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가 GST 제도, Good and Service Tax에서 우리의 부가가치세 통일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인도에서 저도 인도에 이렇게 자동차 관련돼서 현재와 전략 대우에 있을 때 네. 이렇게 그때는 에스페라든가 이런 국민차 모델을 할 때 네. 갔었습니다는 이렇게 이 GS 제도에서 서로 상이한 문제가 이게 최근은 인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스터의 경제 발전 단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테이크업 해서 도약이라는 거. 한국 경제가 테이크업 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뭐냐? 경제 발전 이론에서 경제 발전 이론에서 유명한 로스터 교수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중국은 인도는 2014년에 인도가 들어올 때 1차 테이크업 펀드에 의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GS제도가 해서 화폐 격과 맞물려서 2차 테이크업 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국채와 관련해서도 이 테멜의 탄핵세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조 유지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남아공은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중화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이제 봉착될 것 같습니다. 네. 이들 국가그룹에 이어서 비선 조직이죠. 여기서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경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 권역은 동조로 가는 거고 이렇게 브릭스를 중시한 신흥국들은 차별화를 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신흥국까지 살펴봤습니다. 남아공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좀 전에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경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국 경제는 사실 세계 경제 입장과 맥을 가져. 왜냐하면 대환경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물론 최근에 와서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내수도 우리가 보면 수출 산업의 backward forward linkage 이펙트 때문에 유발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직도 한국은행의 오늘은행의 산업의 IO 테이블을 보면 거기서도 보면 수출 산업이 내수를 유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단순히 내수 비중, 수출 비중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 낮아져서 네. 경제 활동에서 경기 회복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됐다 이런 시각으로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 또 세계 경제 성장 패턴의 3대 기관을 예측하는 패턴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세계 경제 3대 예측 기관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던 국가가 이렇게 한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역시 세계 3대 예측 기관이 세계 경제를 하향 조정할 때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다가 앞서 올해 들어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했던 패턴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향 조정하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증시가 뭐냐 이렇게 한국 코스피 상승률이 되게 이렇게 좋은 모습, 세계 최상에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문재인 신정부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는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국내 지도가 체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지도가 높은 것을 이렇게 공치하는 것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한국 경제가 국민들이 바라니까 한국 경제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계층 간 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풀지 못했던 사항 이것을 국민의 그 지지도가 높은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밀고 가는 이런 것을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계층 간 싸움이라든가 국회의원 싸움, 모 싸움에서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이것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한국 경제의 구조병에 해당되는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지도가 높은 것을 공치사하지 말고 그걸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 체력으로 이렇게 세면 한국 경제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3대 예측기관들이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앞으로 갈 길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국 경제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문제가 중하위 계층 쪽으로 하는데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은 Y-S 소비상이 높거든요. 자기 소득 대비해서 소비상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자산소득보다는 임금소득을 중시하는 왜냐하면 임금소득은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하기 때문에 일단 취업하면 오래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가능한 소비 성향이 높은 지속가능한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시각은 경정책 구도가 잘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그 8월 달에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으면은 과다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 이에 따른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은 한국 경제 경우에 따라서는 복병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도 경제 정책을 세우고 우리 기업의 경영이 향상되는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참조하실 대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